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리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스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면 두산중공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네. 에스크림. 예, 두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네네.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네네.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날씨가 뭐 쌀쌀해진다 그러더니 정말 상상 이상으로 추워졌어요. 네네. 내일부터 뭐 내일까지 춥고 좀 모레부터 좀 풀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역시 우리 어머니가 김장할 때는 늘 날씨가 추워집니다. 한 번도 그 날씨가 따뜻한 날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복이나 하세요? 모르죠. 저는. 몇 복이는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그 집은 아들 자기 동생네 집과 동생네 집도 같이 하는 거죠. 동생도 와? 동생도 오죠. 그래요? 네, 다 와야죠. 자기 슬쩍 자리 피하고. 저는 자리 아니고 애들을 관리해야죠. 남동생은 뭐 관리해? 남동생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뭐 버무리는 거나 좀 힘쓰는 거 그런 거 해야죠. 그래요? 2시간 동안의 시장을 한번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지금 보게 되면 거래소 매수세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랜만에 지금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한 80억 정도로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거래대금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외국인 지금 현재 반나절 현재 그 11시까지 2천억이니까 외국인은 그냥 없다.
외국인은 그냥 집에 갔다, 휴가 갔다 이렇게 다 보시면 놀고 될 있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놀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은 그런 네. 거래 대금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거래 대금에 대한 감소가 이제 나타나는 시장. 하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플러스. 그러니까 네. 오전장 강세에 대한 부분을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유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 대한 부분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군들은 없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SK 이노베이션, 네. SK 그룹주 같이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SK에서 부인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지금 보게 되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 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서 이제 뭐 아시아 경제 뭐 이런 데서는 뭐 반성한 해프닝, 반성합니다. 뭐 이런 기사에 대한 부분도 나타내고 있고 요즘에 하던 이런 기사들, 그러니까 막 던져보는 거죠? 내보내는 그런 네.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그 OLED 관련주에 대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네. 뭐 5조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투자 금액 1조 7천억 하면서 일부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네. 굳이 시장에서 특징주를 여전히 본다라면은 NC소프트 그다음에 그러니까. 파티 게임즈, 낙폭과대에서의 파티 게임즈 네. 이런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네. 뭐 썬데이 토즈까지 뭐 네. 정말 그다음에 뭐 한국사이버결제, 낙폭과대주들이 반등이 네. 좀 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를 그렇게 정하셨는데요. 네. 뭐 시장이라면 상관없이 네. 큰 의견에 상관없이 제가 보는 특징주는 두 개예요. 네. 많이 떨어진 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이없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언제라도 이거 다시 다니수 바뀐다 생각하고 있는 게 호텔신라. 모텔신라. 이제 호텔신라인데 이게 떨어졌죠. 네네. 떨어지는 데다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외국인 형님이 지랄 맞게 팔아. 네네. 이게 나쁜 놈이거든. 계속 네. 팔아. 그러니까요. 네, 파는데 이거를 또 다 연기금 형님 또 사주고 있거든. 지금 연기금 형님 네네. 사고 지고 있는데 이거는 나올 게 다 나왔고요. 다 나왔어요. 이게 뭐.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면세점 오히려 5년짜리 10년으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게 참 대한민국은 참 묘해요. 그래서 떨어진 이유가 롯데가 뺏겼으니 호텔도 뺏길 수 있다. 호텔 신라도 뺏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감 이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네, 그리고 돈을 뭐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시면 요번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기존 사업자한테 가산점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산점. 일단은 판 바꿨으니까 여기서 일단 그만 바꾸겠다.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외국인이 파는 건 이런 거겠죠. 하여튼 신세계가 들어오면 그거 좀 지분 넘은 게, 이거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이런 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심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균형감을 이루어진 지 한 2주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1주? 그러니까 열흘 정도는 주가가 누워 있어. 네. 이제 또 떨어지면 할 말이 없어. 네. 그렇지만 저는 이게 호텔 신라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연중 최저냐? 이 연중 최저가인지 알아요? 네네. 연중 최저가 지금 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지금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퍼스텍입니다. 퍼스텍. 퍼스텍. 네, 퍼스텍은 이제 지난번에 이틀 동안 급등했던 거는 저도 예전 노스럽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노스럽 사업이 또 뭉개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 자세히 보면 완전히 뭉개진 게 아니라 조금 좀 연기됐을 뿐이고요. 일부에서 또 반발하는 애들이 있어갖고 반발 누가 하겠니?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반발하는 거거든요. 네. 쟤네들 조사해보세요, 형님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미국 분위기가 또 아니에요. 네.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된다 분위기거든, 지금은. 저는 이게, 이제 지난번에 꽃갈콘까지 한 건 무시하시고, 이제 다시 제대로 가야겠다. 그래서 전 그런 게 좀 될 거란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오늘 수급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외국인들은 하여튼,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 명절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 물론 크리스마스도 있고, 물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족이 모이는 거는 이제 최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다만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요즘 보면 땡스기빙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 보면 크리스마스까지 또 한 달밖에 안 남으면 또 모이는데 뭐하러 가냐. 땡스기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친구들 분이랑 뭐 연애나 하자 뭐 이런 거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여하튼 땡스기빙 때는 다 노는 분위기. 그리고 물론 금요일 날 오전장이 열리는데요. 거래도 별로 없고 주가 등락도 제 경험으로 보면 거의 없다. 그래서 뭐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해서 뭐 물론 그 중에서 뭐 급등할지 급락할지 아무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수면하에 가라앉아 있는데 또 러시아가 또 뭔지를 하고 네.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에 기흥기급이 미사일 몇 대 더 배치했잖아요. 네. 또 뭐 터뜨릴 수 있거든요 지금요. 네네. 그래서 뭘 또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별로 그럴 일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은. 터키가 쫄아갖고
우리는 IS 석유 한 방울도 안 샀다. 시리아가 사주고 있다. IS 석유를. 터키가 일단은 일을 저지르고 봤는데 일단은 좀 쫄은 거죠. 근데 소리를 안 했잖아요. 네. 소리를 안 했고 서로 소리하라고 서로 미안했다고 서로 유감을 표명을 하는데 하여튼 유감 표명 안 했고 말이 나온 김에 경제 제재를 엄청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건데 모르죠. 어떻게 될 건 간에. 하여튼 시장은 하여튼 그런 변동성이 있으나 지금 외국인이 아마 뉴욕 시장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럽은 모르겠으나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의 시장도 뭐 미국 사람 투자자들이 워낙 30-40% 되니까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번 주말에 미국 시장은 별 볼 게 없다. 그래서 오늘도 거래가 없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장까지 거래가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모르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설전입니다. 종목 설전의 주인공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아침에도 뵀습니다. 아침에 저렇게 일찍 이런 시간에 나와갖고 어디요? 아니 TV에서 나 뭐? TV에서 아니 저런 얘기를 하시나 하고 이제 얘기 들었는데 TV를 봤어요? 네, TV를 봤습니다. 제 건 안 보죠? 형님 거 나올 때는 딱 소리가 줄어드는 시간이에요. 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사하는 것까지 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형님. 딱 이러고서 TV 보고 인사합니다. 하이하고 네네 하이하고 인사하고 복장을 정제하나? 복장을 이렇게 옷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고 인사하죠. 그래요? 네. 자, 시장 이슈를 짚어주시는 김정희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희 의원이 어저께 사고 쳤어. 왜요? 저는 여태까지 안 잘리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네. 저는 한 번도 빵꾸 안 냈어? 빵꾸를 안 냈어요. 네. 빵꾸를 안 냈고 예전에 8시 방송할 때인데 한 2010년인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2010년인가 11년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1월 첫날인데요. 네. 눈이 엄청 온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의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운전할 때인데 제가 보통 6시 반 정도는 와야 되거든요. 늦어도 와야 되는데 그날 제가 7시, 8시 방송인데 7시 50분에 온 적 있어요. 그래도 저도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제가 2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나 방송 못하고 그래서 그날 방송을 제가 10시, 11시까지 스트레이트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애들이 못 와갖고. 못 와서. 네. 근데 어저께 새벽 방송 못 하셨죠? 네, 못 일어났습니다. 못 일어났죠.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야. 음주 가무? 음주. 아니. 이분들 음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음주 안 자기랑 달라. 모든 걸 자기로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 저는 정말 음주 가무를 딱 한 잔밖에 안 합니다. 뭔 소리야? 딱 한 잔. 뭔 소리야? 딱 한 잔을 10분마다 한 잔? 아니, 딱 한 잔. 뭔 소리야, 지금? 한계가 있어서. 네. 자, 여러분들, 이승원 교수 말 믿지 마세요. 저 엄한 소리인데.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뭐 이 전 시간에 얘기가 좀 된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 있을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는 파리기후 협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또 유가 전망이 뭐 완전히 이건 뭐 갈짓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가랭이를 어디까지 벌려야 이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100달러, 2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아요, 꼭 틀리는 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쪽은 여기서 100달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나쁘게 보는 쪽은 20달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유가의 변동성에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후협약부터 얘기해보는데 특히 기후협약이 중요한 게 일단은 도쿄 의정서가 일단 2020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대비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도 가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네, 핵심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가장 탄소 배출의 원흉이었던 이 두 국가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의 중요성은 떨어진다라고 봤던 것인데. 이제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코펜하겐 의정서 때 원래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때 2009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나오면서 밀렸던 거고 이번에 파리 의정서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나오는 합의는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산업의 발전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이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2011년을 정점으로 해서 쭉 떨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 관련된 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보시면 지역별로 봤을 때 유럽이 가장 먼저 나섰고 그리고 일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주별로 다르고 지금 중국은 7개 지역에서 시범 출발하고 있는 정도의 상태고요.
나머지 브릭스 국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들 쪽에서도 아직도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된 거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좀 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핵심 뭐냐면 이머징을 전격적으로 참여시켜서 이머징의 규제를 늘린다라는 거죠. 2020년까지는 선진국의 규제가 주로 메인이었다면 네네. 이제는 2020년 넘어가는 새로운 협약은 이머징 쪽에서 어떤 규제를 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이제 국가별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조금 전에도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인도가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네.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이제 합의를 이룰 것이냐가 관건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산업의 판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이 줄어들었던 성장 탄력을 네. 이 산업을 기점으로 해서 무궁무진하게 벌려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해서 기후가 해서 뭐 전체적인 뭐 많이 돈을 써야 된다, 뭐 아끼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주식하시는 분은 산업별로 어떤 영향이 있냐 이게 더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이 가장 먼저 시작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럽이 가장 먼저 실제로 기후 변화가 나타난 지역이고 워낙 네. 뭐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환경 탓이다. 그렇다면 환경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보자라는 것이 유럽이 가장 먼저 나왔죠. 왜냐하면 18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나왔고 지금의 중국의 그 스모그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에 영국 런던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1900년대 뭐 중반으로 가면 그대로 미국에서 나타났던 것이고 이제 그게 이제 그대로 중국으로 갔고 이제 그대로 또 인도로 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순환의 흐름으로 놓고 보자면 유럽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도 하고 그다음에 교토의정서의 협약에 의거한 또 유럽 자체의 협약에 의거한 이런 환경보호 노력을 해보니까 어떤 산업이 타격을 받았느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영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국영제요? 네. 네. 석유화학,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 시멘트, 철강, 금속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력이라든지 건설, 항공은 매출은 줄었지만 이익은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반대로 이제 매출이 늘어난 쪽은 뭐 전기전자라든지 뭐 섬유, 음식료, 농림업, 뭐 제약 이런 쪽은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뭐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국영제 산업들에게 타격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제조업 과잉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아직도 구조조정 중인데 네. 중국이 만약에 이 파리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이쪽의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기회도 되고 있지만 위험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게 실제적으로 유틸리티 업종이 지금 가장 많이 이 탄소를 배출해내고 있는 발전소 같은 것들이 가장 그렇죠, 많이 탄소를 발전소. 배출해내고 네. 있는 원흉이거든요. 그러면 이 발전소들 전부 바꿔야 되겠네요. 네. 하나 여기서 또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교통수단, 뭐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포함한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서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이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그 업종 순서대로거든요. 그래서 네네. 발전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산업활동, 여기 이제 국영제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수단, 그 다음에 농업, 화석연료, 그 다음에 주거 및 상업용, 이런 것들 순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발전이라든지 운송 쪽에 전반적인 추이는 변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됐단 말이죠. 누나 뻔하지 이제 우리가 잘 정확하게 뭐 감이 없지만 발전소에 그리고 석유화학 단지 보면 엄청나게 뭔가 매연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걸 줄이거나 아니면 저감 장치를 하거나 뭐라고는 해야 되는데 종목별로도 좀 나올까요? 그리고 분야별로 쫙쫙쫙 나눠갖고요. 네, 나오죠. 네. 이제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뻔한 답도 있고 뻔하지 않은 답도 있는데 뻔한 답은 뭐 태양광 같은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지금 뭐 풍력, 조력,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효율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 폴리실리콘의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산업화에 가까워진 것은 태양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OCI 같은 게 주가가 워낙 빠지니까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실제로 태양광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특히 인도같이 일조량이 많은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 우기를 제외하고 일조량이 일관적으로 많은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쓰겠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지금 전력망 깔아서 전력망을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데는 엄청난 한계와 돈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태양광처럼 이런 소규모 발전을 통해서 일부 지역은 커버를 하고 산업단지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발전소를 지어서 커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원전이 붕괴되면서 이 그 도호쿠 지역, 즉 동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지금 중소형 그런 가전들이 대부분 태양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역별 발전이 그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도 앞으로 이제 한국전력에 전력을 파는 형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면 패널을 다 태양광 패널로 만들어서 그게 네. 유리창이 아니라 일단 비치는 그런 패널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해서 자가 발전을 하고 그 자가 발전을 한 부분은 오히려 한국전력에서 돈을 받는 형태, 뭐 이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태양광의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어둡다라고 보시기보단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은 모시아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핵심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하나케미칼이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신성 ENG를 포함한 신성그룹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폴리실리콘과는 달리 지금 모듈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요. 또 하나큐셀을 포함한 종목군들도 최근에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태양광과 관련된 ETF들도 최근에 바닥을 치고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뭐 당장 내일부터 올라가진 않겠지만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이 협약 결과에 따라서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뻔한 거죠. 친환경 자동차.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늘 수밖에 없다라는 점. 대신에 이 친환경 자동차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2차 전지인데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2차 전지의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특허를 테슬라가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뛰어들겠죠. 그래서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가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질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예측한 것만큼 판매량이 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쪽에서 이익의 현실화, 그러니까 머니타이제이션 시점이 점점 뒤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정부가 지금 빚쟁인데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는데 조금 주저해버리면 이 산업 자체가 육성되는 데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점만 주의한다면 앞으로 뭐 이쪽 방향의 추가적인 뭐 방향성은 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유틸리티인데요. 유틸리티 쪽에서 이제 뭐 할 거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탄소를 네. 그러면 기존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돌릴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기존에 이제 화석 에너지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비된 이 그림을 뭐냐면 그러면 화석 에너지를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건데 바로 탄소를 나오고 있는 그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는 탄소를 포집하고 이거를 액화해서 이거를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 처음에 바다에 갖다 버리자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뭐하러 하느냐? 그 미친 짓이지. 바다를 오염시키면 결국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네.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땅으로 관을 꽂아서 네. 대수층이나 아니면 기존에 원래 가스가 있었던 그 층으로 전부 다 이걸 보내버리는 거죠. 다시 보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나왔던 이제 곳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걸 그걸 포집을 해서 그걸 액화를 해서 그거를 대수층으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환경오염도 없이 원래 있던 대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신기하네 저거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향후 발전소를 이런 방식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발전소는 열 효율을 더 높여서 네. 최대한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게 바꾸는 방식으로 가고 그래서 보일러 산업용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산업용 보일러에서 나오는 이런 이산화탄소를 바로 포집해서 이걸 액화해가지고 이거를 대수층이나 기존 가스층으로 내려버리면 환경 오염 없이 그대로 이제 효율 높은 발전소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태양광이 지금 아무리 효율을 높여봐야 뭐 석탄 발전소나 가스 발전소만큼 안 나오거든요. 네. 또 가스 발전소는 페어레스 보일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재발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스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는 유지를 하되 가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릴 것인가.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려서 순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핵심 종목이 아무래도 한국전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한국전력 저런 기술을 갖고 있나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한국전력이 지금 자회사 발전소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발전소를 팔아서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 네. 한국전력이 그 안에 시스템을
개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개조를, 그러니까 뭐 시스템을 사오든 자체 개발을 하든 이걸 사와서 개발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전력은 앞으로도 투자비가 조금 들 거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뭐 선거 때는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전력 가격을 낮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투자비가 계속 들 거고, 이와 관련된 주도권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당분간은 한국전력이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력 사용량, 그러니까 GDP 한 단위당 전력 사용량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대부분의 국가가 전력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전력 예비율이 뭐 거의 100%가 넘어가고 있고, 실제로 가장 전력을 많이 쓰는 여러 구간에서도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국가들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GDP 한 단위당 전력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한 뭐 100에서 70 정도 사이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150 정도, 중국은 200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력 효율이 2배 가까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전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적극적인 종목은 LS탄전을 비롯한 이런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그리드네, 결국은. 그러니까 예. 결국은 잘 분배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전기라는 게 제한된 수준이니까 이 제한된 수준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잘 분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별로 분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관별로 또 뭐 계절별로 잘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요약하면 종목으로만 말씀드리면 결국 뭐 삼성 SDI, LG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 OCI, 하나케미칼 같은 뭐 태양광 종목들, 그다음에 LS탄전, 한국전력 이런 종목군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쪽 얘기는. 그 태양광 그 포집에 대한 거는 진짜 그건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내가 같아요. 딱 보니까 화학공업과 나온 친구들이 되는 네, 거죠. 네. 딱 그 화학공업으로 나온 거 그런 친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태양광 쪽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유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기후협약에서는 의미 있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하고 있고 2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 대한 유가가 이제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도 지금 태양광에 대한 시나리오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좀 보니까 봐야 될 것 이 같습니다. 교수가 생각이 많이 이제 네. 내 편에 와 있어. 네네. 저는 그래요. 태양광이라는 환경은 네. 비용의 변수가 아니라 보고 있거든요. 비용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런 가는 분위기, 사회 분위기,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태양광이나 그 차세대 순수 좋은 그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사회적 환경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유가잖아. 네. 유가 얘기 좀 해보죠. 자연스럽게. 네, 그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는 솔직히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뭐 중장기 어떻게 할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단기 흐름은 아마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석유뿐만 아니라 모든 화석 에너지가 모두 쓸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지금 석탄 양도 점점 감소하고 있으면서 가격도 같이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주요 국가들, 특히 동북아 3국이 가장 많이 LNG를 수입하는데 이들의 지금 수입량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들의 수입량이 정체되는 것은 일단 수요가 정체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수요가 정체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계약량, 그러니까 지금 LNG 쪽에 투자돼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계약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LNG도 지금 공급 과잉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가격이 뭐 폭락하진 않겠지만 올라갈 개연성이 별로 적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건 우리보다 더 민감하게 이런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세력들이 바로 헤지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헤지펀드들이 여전히 아직도 이쪽의 시장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유가가 지금 40달러까지 급락해 있는 전저점 수준까지 와 있는 이 수준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적 포지션은 최근에 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절반 반토막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늘지 않고 있다라는 건 당분간 유가가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일 가능성은 적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포지션에 쏠려놨기 때문에 반대로 급등하게 되면 대거 손실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더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가 지금은 보면 유가는 단기적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적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는데 굉장히 허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문제고요. 중장기적인 흐름은 어떤 전문가 얘기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요? 유가 쪽은요? 유가 쪽은 진짜 이게 그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내년도에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뷰의 원인이 바로 유가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감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번 뭐 오페크 회의에서는 감산 안 될 것 같은데. 12월 4일 날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감산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사우디가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발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가 자산을 최근에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내년에 더 심화될 가능성에 대한 쪽, 그리고 뭐 러시아는 그러면은 만만치 않게 더 힘들어질 거다. 네. 근데 러시아는 근데 어쨌든 러시아는 지금 환율 때문에 네. 경상수지 계속 흑자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수가 너무 안 좋아서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5천만 달러 또 준비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 알죠? 5천만 달러. 예. 그 테레콤 유가 잡으면 5천만 달러 준다 그랬잖아. 유가가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유가가 40% 언더퍼폼하게 되면 네. 좀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결국에는 모든 시장 분위기 요거를 좀 많이 결정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변동에 따른 산업비 영향도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역으로 유가 변동이 정말 커지지만 않는다면 네. 뭐 정유주나 화학주들이 크게 나쁘진 않다. 지금 왜냐하면 이들의 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라간 컨센서스가 또 시장과 격차를 보이느냐? 실제치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 미쳤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LG화학은 이미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오르는 폭이 제한적일 수 있어도 못 오른 석유학주들에게는 기회를 한번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유가와 정유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의 주가를 보실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게 이들도 안 좋았다라는 거죠. 오.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뭔가 극적으로 움직일 때 이들의 주가가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어딘지 모르고 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해서 같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40달러를 기준으로 큰 폭의 변동 없이 일률적으로 움직이니까 오히려 주가가 반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정말 유가가 뭐 20달러까지 뭐 급격하게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급격하게 뭐 60달러, 70달러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는 장세가 되게 되면 뭐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탈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40달러를 중심으로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재평가 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적으로 마진이 최근에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요. 최근에 나프타 가격은 계속 유가랑 같이 빠졌지만 석유화학 제품들 가격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게 꽤 있어서 그런 이제 마진 스프레드의 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롯데케미칼이 되었든 아니면 뭐 LG화학이 되었든 최근에 뒤늦게 올라오고 있는 하나케미칼이 되었든 뭐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추이가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급변동만 없다면 오히려 4분기에도 실적 호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유가가 다시 한번 또 요동치게 되면 결국 이들 종목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물론 LG화학은 좀 다르겠지만 순수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여전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큰 변동이 없으면 오히려 여전히 이제 실적 호전에 따른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는 화학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석유화학 쪽 좀 자기 의견 주세요. 그 지금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쪽 이제 얼마나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그 유가 그러니까 순수 석유에 대한 쪽 말고 그러니까 순수 석유화학 쪽 말고 이제 태양광을 붙이고 있는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기차 쪽을 붙이고 있는 쪽이라든가 그러니까 하나케미칼이나 LG화학 정도 이 정도는 이제 괜찮을 거 위가 좀 보이는데 나머지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내년의 실적이 그 내후년에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할 거라면은 부가적인 걸 좀 끼고 있는 쪽들. 이런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건 혹시 아세요? 예, 그거 저는 엊그저께 시간상 못 물어봤는데 여기 김성훈 전문가님이 전체 유가랑 상관없이 지금 정제 마진이 바닥지고 회복하면서 SK이노베이션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제 마진 그거 좀 추세 좀 아세요? 정제 마진 추세 최근에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 한번 볼까요? 최근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는 게 물론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그게 과거에 정말 좋았던 레벨에 비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미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실제로 실적이 잡히는 거는 렉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타임렉이라는 게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4분기 실적의 개선보다는 내년 1분기 실적의 개선 가능성 오히려 4분기에는 유가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재고평가 자산의 이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유주들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가느냐가 좀 더 중요한데 만약에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베네수엘라라든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살인적인 인플레 그다음에 사우디는 지금
균형 재정이 무너질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은 지금까지 지켜온 정책을 무너뜨릴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들이 만약에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뭔가 움직이게 되면 정유주들도 좋은 이익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마진이 전체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정제마진 그래프가 있는데요. 네, 그래프 좀 보여주죠. 그러니까 15년대 2분기에 비해서는 우리 2분기에 비해서는 어쨌든 좀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좋은 거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는 요 파란색 선이 15년 흐름이고요. 정제 마진이 지금 휘발유 마진은 2분기보다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15년보다는 일단은 좋다는 거. 14년보다는 일단은 그 레벨 자체가 높아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싱가포르 크랙 마진에 대한 쪽도 보게 되면, 크랙 마진 정제 마진이요? 아니 그 휘발유 가격에 대한 쪽, 크랙 마진은 이제 그 처음에 크래킹 할 때 그 원유 사다가 그 벙커 CU를 다시 한번 재가공한 걸 얘기하는. 근데 요것도 어쨌든 간에 그 흐름은 작년보다는 레벨이 높아졌다라는 거. 요거는 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게 더 올라갈 거냐, 이 레벨 자체가 또 2016년에 더 올라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모르겠어요. 두 분이 지금 시각이 비슷하시네. 네. 단기적으로 좀 바닥친 건 사실인데 장기적인 시각.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해서 모시겠고요. 하여튼 하루 뭐 안 나오시면 또 난리나. 김종현 왜 안 나오시냐고. 최고 인기 남자 친구 영상 그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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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이슈의 첫 번째 이슈는 이거 좀 하겠는데, 오늘 뭐 미국만 놀고 있으니 별로 없고,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또 2부가 있지 않니, 우리가? 2부, 블랙 프라이데이 또 완결판을 오늘 또 2부 해야 될 텐데, 오늘 미국의 그런 얘기, 쇼핑과 관련된 2부에 좀 집중 좀 하겠고요. 오늘 좀, 한국에 좀 집중해서 우리 시장 얘기해 보겠는데요. 오늘 뉴스인가? 오늘 한국경제는 어디 매일경제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가면서, 한 서너 달 전에 증권사에 한 레포트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넛크래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아마 못 보신 분 위해서 이거 좀 설명 좀 하면 아마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나마. 매일경제였네, 매일경제. 그나마 이제 한국이 좀 끼어 있다라는 건데, 이제 가서도 이제 욕을 먹었다 그러죠. 니네가 언제 이제는 중국하고 경쟁 안 된다, 한국은. 인도랑 가서 경쟁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욕을 먹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내 대기업 넛크래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 머물러 있자니 일감이 싫고 해외로 진출하자니 중소기업이 홀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중국, 일본 산업계 수십 년에 걸쳤던 이 체인,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대한 구조가 급격하게 지금 붕괴가 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의 첨단 소재에 대한 쪽을 수입을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 기업들이 부품 모듈을 만들고 중국에서 이제 조립을 해서 수출하던 게 한중일 산업 생태계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2010년부터 부품 산업 집중 육성 전략, 인사이드 차이나 인사이드 정책을 이렇게 붙이면서 이제 중국 부품들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기술력에서는 일본의 치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 쫓기는 처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한국과 중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은 0.5년이나 줄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쪽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지금 수출 활로에 대한 쪽은 찾지 못하고 있고 한중일 간의 분업 구조가 확 바뀌던 지난 3년 동안 한국 정부는 해마다 15조 원에 달하는 산업진흥 예산에 대한 쪽을 퍼부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조선 석유화학 등 10대 주력 품목에는 별로 이렇게 한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이 이제 10년 전에, 그러니까 40년 전에 40년 전에 세웠던 그 정책에 대한 쪽 그대로 지금 답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40년 묵은 산업 정책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은 쭈그러들고 있고 우리가 쭈그러든다라기보다는 중국 시장 계속 커지고 있는데 우리 파이가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파이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들게 되면 그동안에는 중국하고 합자법인을 통해서 나와잖아요, 차가. 근데 이제 중국 단독 법인의 차가 중국에서 혼자서 만드는 자동차들이 SUV를 내놓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중국에서 확 떨어지는.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 대한 쪽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정책이 조선철강 등 10대 주력 산업에만 올인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쪽을 그동안에 이제 외면해온 그런 이제 효과에 대한 쪽이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쪽이 이제 소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그 산업재 쪽 섹터에 대한 쪽을 밀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대한 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러브스쿨은 언제적 알러브스쿨인데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수출에 대한 쪽들, 그러니까 차이나 인사이드에 대한 이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이제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과 기술 격차가 그러니까 중국하고 1.4년,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2.8년, 이거는 더 벌어졌고, 이거는 지금 보게 되면은 더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뒤로 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개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중국이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에서 이미 올라와 버렸죠. 자동차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지금 보게 되면 우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점유율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쪽에서 뭔가 그 해결책에 대한 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그 소비재 섹터 이런 쪽에 대한 쪽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가 이제 조금만 더 살을 붙인다,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거죠. 한국과 중국, 일본만 비교했는데요. 제가 이제 올 초부터 이제 중국, 인도 얘기 가끔 할 때마다 이수영 교수가 그랬잖아요. 인도는 안 돼요. 그랬지? 네네. 예? 그러면서 인도, 아직 멀었다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앞서 이제 태양광 얘기 아까 김정희 의원 할 때도 인도의 태양광 얘기할 때 보면 금년 2월에 제가 정확히 얘기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왜냐하면 2월 달에, 그러니까 3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를 가서 선 에디슨이라는 곳이 가서 5,000개의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MOU 체결한 거 기억나잖아요. 그게 그런 하나의 큰 흐름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 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제 화면요. 이게 보면 전 세계 있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개국입니다. 지금 현재요. 이게 보면 중국 6%, 미국이 16%, 인도 6.5%,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인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글로벌 탑2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잖아요. 이제 일상 전체적인 그냥 커런트 프라이스로 GDP는 미국이 아직도 1등이에요. 근데 아시죠? 2014년 기준으로 구매력 기준 그 GDP는 중국 1등으로 넘어갔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그러면 지금 이 월드뱅크 세계은행 기준으로 보면 2030년이 되면 미국이 3위로 떨어집니다. 2위가 누가 돼요? 인도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 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치고 이러던 거가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인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보면 이런 거죠. 왜냐면 이게 어려워질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중국은 나름 또 친해요. 어쨌든 그 옛날부터 수천 년의 역사. 인도는 우리나라랑 친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나 외교로 친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인도는 수십 년간 적을 했단 말이죠. 비동맹 위교를 해갖고요. 인도라는 사람들은 기본에 인도 내 돈을 다 누구에서 왔냐 그러면 결국 영국의 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안 맞아 또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공기도 안 맞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인도를 우리나라 무시해. 카레도 좋아하지. 무시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도를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미국의 유망한 ETF 중에 하나가 인도 ETF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시간은 걸릴지 모르죠. 많이 걸리겠으나. 그래서 로봇 산업도 지금 중국 다음에 인도거든요. 제일 빨리 로봇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인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의 큰 흐름, 인도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요즘 내용이 너무 좋아요. 특히 레포트가 저희가 이제 계속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저께까지 저희가 4부까지 진행했는데요. 오늘 5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6년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테마. 이거 이제 보고서 보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뉴스 하나, 한국경제 거. 7대 나도 이거 봤어. 내년도 최선호준의 사업들은 전기차, 그다음에 바이오, 차이나. 걔네가 이제 유학가서 딱 취업한 거지, 이것들이. 네네, 요거 이제 유학해서 취업을 한 건데, 요거에 대한 거를 한번 기사를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전기차, LG화학, 삼성, SDI 2, 3년간 고성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신약 개발, 녹십자 동아 ST, 차이나는 CJ ENM SM,
그다음에 여기 FNC엔터가 없네요. 네, 삼성전자. 그래서 네. 이렇게가 내년도 이제 증권사 그 7대 증권사 유망 업종에 대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밑으로 쭉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늘 언제나 뭐 1위는 삼성전자, 1위는 삼성전자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요청에 의해서 KB였죠. 네. KB. 네. 누구를 뭐 강태신 씨를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장호진 씨를 스몰캡 팀장. 스몰캡 팀장 강태신. 목소리 이름- 좋으신 분? 목소리 좋아. 목소리 좀 강태신. 뭔가 배우 같아. 네, 배우같이. 맞아. 그 친구 맞아. 말끔하게 생겼잖아요. 깔끔해. 깔끔하게. 강태신.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 장호진. 네. 이게 아마 다음 달에 제가 한번 이쪽 그 세미나 요청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서 네. 아마 스몰캡 세미나를 받을 건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좋습니다. 근데 종목이 그렇게 섹시한 거는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지금 보게 되면 XM이라서 이쪽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한글과 컴퓨터 인프라웨어.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다 이제 포커싱을 했고요. 한류 4.0 여기도. 근데 여기는 오로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로라. 손오공 대신에 오로라. 그다음에 이제 서울 옥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활로에서 이제 중소형 섹터이기 때문에 동성화학이 들어가 있고요. 동성화학 연모제. 그다음에 또 이제 누리텔레콤, 쿠르셜텍, 코다코,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데하고는 종목군에 대한 쪽이 좀 많이 다르다. 특이하죠 좀.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지금 보게 되면은 쭉 이렇게 내용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는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게 되면은 좀 특이한 종목군들에 대한 쪽. 그래서 지금 핵심에 대한 쪽은 클라우드에 대한 쪽과 한류, 그 다음에 컨텐츠 이런 쪽에 대한 쪽을 보고 있고 이 클라우드는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쉬고 있는데 네. 이쪽이 여전히 좋을 거다. 그다음에 맞아요. 컨텐츠 쪽에 대한 얘기들에 네. 대한 쪽을 하고 있고 뒤에 쭉 보게 되면 이제 이쪽 이제 수출주 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네. 스몰캡 쭉 넘어가서 보게 되면 네. 클라우드 말고 그 밑에서 이제 쭉 한번 볼게요. 네. 클라우드 말고 이제 그 수출주 네. 쪽에 대한 흐름을 볼 텐데 네. 수출주가 특이하게 동성화학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 대한 쪽을 갖다가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보게 되면 뭐 워낙 탐방들을 잘 다니시니까 본인들이 이제 탐방한 데서 이제 추리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저도 이제 이해를 네.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옥션까지는 서울 옥션까지는 뭐 실적이 좋으니까 네. 뭐 그렇다고 치고 그 스몰캡이라고 하기에는 서울 옥션은 등치가 좀 크지 않나 네. 생각하는데 이 수출을 통한 성장 활로에 대한 쪽인데 여기서도 역시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늘 얘기했던 Q의 증가가 중요하다. 지금 Q 얘기 많이 해. 네네. 응. 단순한 피해 효과의 개선만이 아니면 설명력은 떨어진다. 설명력은 설명력은 그 지금 말 못하지. Q의 성장까지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네. 그래서 종목 산출의 아이디어가 시작이 된다. 네. Q가 증가하는 쪽이 어디냐에 대한 쪽인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동차 화학 IT주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닌 쪽들 이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환율에 대한 얘기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 이제 그거 원인의 그 Q의 증가가 이제 나타나는 쪽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 IT 화학 관련주 뭐 이렇게 쪽에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종목을 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학주에서는 동성화학에 대한 쪽을 누리텔레콤 이런 건데 스프레드 확대 그죠? 신공장 가동에 대한 쪽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동성화학을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밑으로 쭉 이렇게 쭉 볼게요.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누리텔레콤. 네. 누리텔레콤인데,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도 뭐 증가금 100%인가요? 지금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개선치가 매출액에 대한 증가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제 내년에 한 100%, 내후년에 네. 또한 뭐 한 50%,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리텔레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개별도상국 시장에 대한 쪽을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네. 것 때문에 이쪽을 좀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다음 종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스마트 그리드 시장에 네. 대한 쪽, 누리텔레콤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네.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종목이 크루셜텍. 이건 네. 뭐 얘기 여러 번 드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그쪽에 중국 시장에서 이제 그 선택이 된다. 네. 모듈 선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문 인식이죠, 저거. 지문 인식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밑으로 보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제 두 개 종목 코다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소개를 했었죠. 코다코는 자기한테 들었는데. 차량 경량화. 아, 맞아. 관련된 쪽들. 그래서 이쪽도 지금 그러니까 이름은 팬시하네. 자동차 IT 화학에서 선정을 했는데 네. 자동차 IT 화학에 대해서 내년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스몰캡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쪽들 네. 요거를 보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코다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쪽 KB의 뷰는 자동차 화학 IT가 내년에도 좋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비코전자도 이제 단순한 핸드셋 부품이 아니라
IT 소재 업체에 대한 쪽에 대한 네.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됐다. SSD DDR4용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섹시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이나 뭐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섹시한 얘기 해드릴까요? 네네. 섹시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섹시한 얘기 좀 해드리면 네. 아니 아까 다 맞잖아요. 선호기 아까 아까 4개 지금 7개 증권 사이 갖고 이제 대충 추려온 거가 이제 한 군데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나눈 것인데요. 이렇게 보셔야죠. 전기차는 조금은 주가 놀랄지 모르지만 진부하잖아요. 2달째 막 떠들었잖아요. 네. 어찌됐건 프랑크푸르트 모셔쇼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갔다가 사람들이 바뀐 거는 폭스바겐 사태를 갖다 붙여갖고 훅 올라갔잖아요. 거기다 기후협약까지 해서 갖다 붙였잖아요. 네? 계속 하겠죠. 바이오 계속 가겠죠. 올해도 했고 내년 뭐 계속 뭐 라이센스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면 여기서 빠진 게 뭐 저 개인 의견이지만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위산업 그거 꼭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우리 생각과 달리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논의가 많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래.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저기 오바마한테도 IS 그렇게 너무 무디게 하고 있다. 박살내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게 하나 있겠고요. 스마트 패션 계속 말씀드린 속옷이 되면 옷이건 액세서리, 핸드백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핸드백, 지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연말에 지금 여성용 선물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여성들에서 갖고 다니는 조그만 손가방 있잖아요. 그 파우치라고 그러잖아요. 남성용도 있고 여성용이 있는데 그 특정 파우치 하나가 그냥 초미의 히트입니다. 거기에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핸드폰 충전 기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년에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의외의 관련 주식들이 무슨 액세서리 만들기 이런 것들, 팔찌가 약간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내년에 부밍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거에 제가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신한금융 건데 그 컨셉에 맞는 게 오히려 얘네예요. 그러니까 신한금융도 이제 그 2016년 그 월요일 잠깐 이렇게 종목만 보여드릴 텐데. 나 하나 해야 되는데. 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숨겨놔. 여기에 국방이 들어가 있더라고. 숨겨놔. 알겠습니다. 그냥 신한이 예쁜 애들이야.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클라우드 컴퓨팅 했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제가 뭐 전 개인적인 약간 선호도는 별로 중립인데 지나간 우리 김정희 의원이 또 요즘 좋아해. 요즘 보면 클라우딩이랑 더좀비 지원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더좀비 지원인데 제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잠깐 잡아주세요. 이게 salesforce.com이거든요. 이게 세계 최고의 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회사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CRM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사상체육과야. 오늘 사상체육과예요. 그래서 이게 더 좀비 존이 이 얘기랑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자꾸 별로 안 쓴다 그러단 말이죠.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뭘 하려고 해도 저거가 커요. 그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그런 게 크잖아요. 내년 봄부터해서 공인인증서가 액티브엑스에 없애는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많이 클라우딩이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일부 은행 가면 벌써 증권회사도 나오는데요. 노트북이 아니라 그냥 태블릿으로 그냥 해결 라이벌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년부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폰은 안 되지만 우리나라 모든 관공서에서 작업을 스마트폰 체제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제요. 그리고 TV에서 광고까지 하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4.0인가 뭐 하면서. 그래서 그게 되는 순간 하여튼 그 컴퓨터 시장도 많이 바뀔 거고요. 클라우드 이용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뭐 1TB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하드디스크 수요보다는 간단하게 하고 이동성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 프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시즌에요. 그러니까 뭐 일부 계층은 개인용보다 기업용으로 많이 지금 막 물건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클라우딩은 분명히 내년에 우리나라 액티브엑스 그런 거 없어지는 시점에서 상당히 부밍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업체용 있죠, 기업체. 특히 대학생들 이런 애들 다 필요 없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뭐 좋아지는 것도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거 머리 아프죠? 그잖아요. 에? 비싼 노트북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보다 뭐 200달러짜리 막 쓰면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튼 세상에 큰 변화가 있다. 이 교수 죄송합니다. 1분이나 오버됐네요. 보고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는데 상황은 1부랑 거의 비슷한 수준. 그렇죠. 네. 전체적 레벨은 조금씩 내려오는 느낌? 네. 그 정도 좀 줄 수 없죠. 계속해서 레벨에 대한 부분이 오전장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제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뭐 거의 유사한 이제 그런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 중에서 이제 농심 같은 게 지속적인 상승, 신고가 경신. 네. 이 농심의 신고가 경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이겠고요. 무슨 짜장이죠? 짜왕. 짜왕. 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가 또 지속적인 상승. 네. 그다음에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 신고가 종목이 출현이 된다는 얘기는 네. 시장에 대한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네. 것에 대한 쪽을 또 반증하는 그런 것 네.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생활건강이 신고가가 됐었고, 이제 황제주 된 거지 뭐.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한미가 신고가 냈었고, 네. LG 생활건강이 신고가 냈고, 네네. 그다음에 농심이 이렇게 신고가 내고, 시장에서 이제 의미 있는 종목군들의 신고가, 네. 그런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요거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네.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모시겠습니다. 앞서도 일부 시간에도 오늘 소개드렸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 끝판왕이죠. 네. 블랙 프라이데이 끝판왕을 설명해 주실 우리 장우석 전문가가 드디어 이제 오셨습니다. 끝판왕. 장우석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장우성입니다. 네, 어저께는 이제 전체적인 블랙 프라이데이 의미, 그리고 그 전에 해외 직구를 하듯이 해외 주식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또 찾아주셨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 위주로 좀 해주시다 그랬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예, 종목을 한번 네. 살펴 볼 건데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사실 2주, 한 3주 전에 네. 한번 관련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목들이 그닥 뭐 움직임이 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그 네. 백화점이나 특히 오프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움직임이 안 좋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네. 그 전에 네. 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말씀 이제 요청하셨죠. 계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한 번 더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것까지. 어떻게 장우석을 찾는가. 그렇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것까지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키움에 계신 고객분들은 대부분 다 위탁 계좌 갖고 있기 때문에 위탁 계좌 가신 분들은 간단하게 해외 주식 메뉴, 온라인 업무 메뉴, 그 다음에 온라인 계좌 개설 쪽으로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그래서 몇 가지 약간만 동의해 주시면 계좌는 금방 만들어집니다. 제가 어제 네. 5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5분도 안 걸려 한 1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바로 해외 계좌를 만드실 분들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협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우체국은 안 됩니다. 우리 장모님 안 된다는 이렇게 거. 하시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오셔갖고 저하고 한번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그 키움 본사에서 네. 계좌 개설 2층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그 3130 하면 HTS에서 이제 계좌가 만들어지면 돈을 원화로 입금하신 다음에 달러로 바꾸셔야 되는데요. 여기 그 HTS 3130번에서 그 실시간으로 환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시간이 마감돼도 밤 11시 50분까지는 가환전이라고 해서 실제 매매할 수 있는 환전이 가능합니다. 최고의 서비스죠. 예, 최고 서비스. 많이 제공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저녁에 꼭 사야 된다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 은행 문이 닫으면 환전이 안 됐거든요. 예전에.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환전이 실제 가능하고요. 가환전을 해서 다음날 정산하는 식으로 해서 네. 일단은 매매가 가능하도록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상에서도 해주식 온라인 업무 그 화면에서요. 또 외화 환전 신청 그 화면에서 실제 환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기준은 전신한 기준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다. 어제 이제 이걸 설명 못 들어갔고요. 다 끝나면 저희 이제 그 키움 메인 페이지 홈페이지에 보시면 방송 상담 교육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네. 거기서 키워드를 메뉴를 누르시면 쭉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많은 얼굴을 다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이 쭉 나오는데 제 얼굴을 잘 보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제 얼굴을 보시고 보시죠? 김우석으로 하면 안 되지. 이우석도 안 되고. 예. 장우석. 예. 그래서 딱 누르시면 이미 이제 바깥에 미국, 중국이라는 어떤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 주식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미국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르시면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만들고 환전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정연 서비스 신청하는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방법을 몰랐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밤부터라도 당장 같이 주식 매매를 할 수 오늘 있는. 밤은 쓰셔야 되는데. 오늘 밤은 반장입니다. 반장인데. 반장도 버려도 예, 없는데 뭐. 예, 반장인지 한국 시간으로 오면 새벽 3시에 끝납니다. 밤 11시 시작하면 11시 반에 시작하면. 그래서 사실상 가장 거래가 없고요. 네. 가장 그 지수의 움직임이 없는. 사실 이제 저도 오늘 같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인 오늘 쉬세요, 그냥.
예, 하여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소비 트렌드를 말씀드린 건데요. 많은 분들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몰리면서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여러 가지 그 불법들, 뭐 무질서한 부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트렌드 바꾸고 있다. 그래서 네. 일단 그런 부분이 타깃과 그다음에 월마트 주가가 얘기해주고 있는데 보시는 바처럼 주가의 흐름이 약세다. 이건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일단은 매장에 가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내 사고 싶은 물건만 조사하지 실제 거기서 구매를 하지 않고요. 돌아와서 아마존을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 이렇게 소비 트렌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네. 일단 관련 주가에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린 건데 이게 이제 그저께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그래서 타겟이라는 그 할인 매장도 네. 앞으로 이제 온라인 쪽, 모바일 쪽에 치중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사를 밝혔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북적북적한 기간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북적북적한 기간이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한산한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사이버 먼데이라는 기간에 보통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전에 12월 둘째 주 월요일 날 또 그린 먼데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해서 온라인 쇼핑할 수 있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알려주고 있다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요번에 지출을 얼마나 할 거냐라는 조사를 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500불 이상은 약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500불 해봐야 한국 돈은 60만 원 정도가 안 되는데요. 보면 남성이 주로 그렇게 500불 쓰겠다. 그 다음에 네. 35세 이상이 쓰겠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뭐 250불 미만 이거는 네. 약 38%가 응답했는데 여성이 대부분이고요. 나이가 네. 어린 18세에서 24세 젊은 친구들이 요 정도 돈을 쓰겠다라고 주로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선호 아이템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43%가 전자제품, 그 다음에 의류가 26%, 그 다음에 네. 왕구나 게임류가 17%, 그 다음에 가정용품이 6%, 나머지 기타가 8%인데요. 아무래도 전자제품 쪽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만약에 온라인 쪽으로 온라인 네. 쇼핑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수단이 뭘로 할 거냐라는 질문에서 일단 일반 PC가 46%,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40%, 태블릿이 14%인데요. 이번에 광군제 때도 보시면 주로 이제 스마트폰을 주문을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40%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쇼핑을 어디서 할 것이냐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어디서 하냐는 질문에요. 19%가 이제 월마트고요. 그 다음에 18%가 아마존. 이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돌아가 보면 18%가 아마존을 이용해서 산다는 부분은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형태가 변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편하게 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월마트 다음에 아마존이 1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바이 14%, 이베이가 14%. 베스트바이는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그 다음에 타겟이 11%, 기타가 24%인데 보시는 바처럼 중간에 아마존이 껴있다는 부분, 또 이베이가 껴있었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북적북적한 매장을 찾기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하는 그 온라인 쪽 쇼핑을 좀 더 선호하는 게 아니냐는 어떤 그런 표를 보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번에 좀 제가 관련한 사이트를 좀 뒤지면서 본 건데 요번에 할인 행사 굉장히 많이 하는데 평균 할인율이 약 한 40%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40%면 글쎄요. 뭐 어떤 거는 뭐 8, 90%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적은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40% 정도의 할인율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무료 배송을 약 한 35불 정도만 하면 무료 배송 해주겠다.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평균 할인율이요 한 30%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약 한 35%, 그 다음에 타깃은 한 40% 정도의 할인을 할인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을 밝혔고요. 요거 좀 같이 좀 보여주세요. 이건 네. 뭐냐면 미국에서 현재 홍보하고 있는 이제 사실 제품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싼지 제가 이제 딱 떠온 건데. 보면 TV 쪽 보면요. HD TV인데 보통 32인치가 한 70불 정도에 판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40인치가 한 110불, 그 다음에 50인치가 175불인데 제가 생각하기 굉장히 싼 것 같아요. 네. 실제 이렇게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홍보를 걸어놓은 겁니다. 걸어놓은 걸 제가 떠온 건데 그 다음에 태블릿은 보통 애플 아이패드 에어 2가 네. 375불이고요. 애플 아이패드 미니 4가 325불, 그 다음에 애플 아이패드 프로가 750불 정도에 팔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랩탑도 뭐 94불 정도 팔겠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 평균 가격은 한 300불 정도에, 그러니까 한국 돈을 치면 약 한 뭐 30만 5만 원 정도 미만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요번에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요 2년 약정으로 치면 아이패드 6S가 뭐
99불 정도. 그 다음에 아이폰 6s 플러스가 274불. 그 다음에 아이폰 6가 79불 정도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보더라도 아이폰 6가 79불이면 10만 원치 안 되는 건데요. 굉장히 싸게 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현재 팔고 있는 광고에 화면을 갖다 모아드린 건데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가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쪽만 보게 되면요, 요번에 한 2조 1천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약 22%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토탈로 보면 10조 1천억 정도가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땡스기빙 데이 온라인 쪽은 약 한 1조 7천억. 근데 네.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가 늘어난 거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땡스기빙 토탈로 보면 4조 3천억 정도가 늘어난 건데 합치게 되면 14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싱글데이 같은 경우에는 16조 5천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발생했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보다 약간 적은 약 14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과연 블랙 프라이데이를 온라인 쇼핑, 특히 온라인 쇼핑을 어디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쇼핑의 대사라고 한다면 어디서 하느냐에 대한 조사인데요.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이 전년 동기 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 정도 늘어났죠. 그리고 네. 추석 감사절 때도 약 한 5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용하느냐? 1번이 아마존, 2번이 이베이, 3번이 월마트 순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더 이상 오프라인 매장이 와서 북적북적한 매장이 와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네.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통해서 집에서 편하게 쇼핑하지 않겠나. 그래서 2014년 이후에는 사실 뭐 큰 문제가 없이 네. 조용한 블랙 프라이데이 보내고 있는데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드디어 이제 그 종목을 살펴볼 건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 3주 전에 이미 우리 그 리테일러라고 합니다. 보통 네. 백화점,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할인 매장들의 그 주가 모습을 볼 건데요. 네. 통틀어서 리테일러라고 얘기하는데, 리테일러들이 상당히 주가의 모습을, 어제도 말씀하신 박살났다라고 과언이 아닌 정도의 주가 네.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온라인 쪽으로 가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기업들의 공통된 부분들은 뭐냐면, 그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약간 대응을 못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예상치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현재 그 메이시스 백화점인데요. 아주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점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모습은 상당히 안 좋은, 현재 미국의 주가하고는 미국의 지수 흐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 저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주가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것 같은. 그래서 그저께 그 블룸버그의 메이시스 백화점의 CEO가 나왔는데 네. 질문의 내용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게 되면 지금 온라인 쪽에 판매 강화가 굉장히 일어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메이시스 백화점의 전략이 뭐냐, 대응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계속적으로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사명, 철학들, 자기 회사 철학들 이런 부분 얘기하면서 네. 별로 그런 거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는 이렇게 실망스러운 대답하면서 어쨌거나 끝났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메이시스 백화점의 주가가 굉장히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타깃도 일단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할인점인데요. 할인 매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메이시스 백화점보다 좀 덜하지만 역시나 주가가 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마트는 더 말할 게 없는데요. 그것도 한번 차트를 봐야겠죠. 월마트가 최근에 약간 반등해주고 있지만 네. 어쨌거나 일봉 차트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주가가 안 좋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죽하면 워렌 버핏이 이 주식을 팔았겠냐 해서 올해 안 좋고요. 네. 내년엔 더 안 좋은 쪽으로 월마트를 일단 꼽았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도대체 그 온라인 쪽에 판매 강화 일어나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네. 도대체 움직임이 없다. 네.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아주 안 좋은 보고서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게 없냐? 좋은 게 없냐?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스트코라는 거 알고 계시죠? 창고형 그렇죠. 할인 매장. 네.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거꾸로 미국 주식의 흐름과 똑같은 흐름을 보여줘.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네.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요, 아시겠지만 1인 1카드, 한국과 한 카드의 정책을 피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과연 코스트코에 가서 편하게 주차한 적이 있느냐? 네. 주차한 적이 있냐? 없다. 그리고 그 카트 때문에 혹시 부딪힌 적이 없냐? 카트 굉장히 크죠? 네. 부딪히고 하는데 그런데 왜 가냐? 라는 질문에 일단 싸다. 싸니까. 싼데.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지금 코스트코의 마진율 정책은 약 15%를
추가하겠다. 네. 더 이상 추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 있는 이마트라든지 네. 보통 할인 매장 같은 경우는 약 30%의 마진율 정책을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할인점보다 현재 코스트코가 약 한 절반 정도의 네. 그 마진율을 가져가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고스란히 물건값에 할인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주부들이 물건 담아서 오게 되면 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차장이 불편하든지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싸기 때문에 찾아가는 게 코스트코 백화점이다. 할인 매장에 대해서 네. 코스트코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베이 쪽하고요.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전자상거래 쪽 보실 건데요. 이베이 쪽도 괜찮은 주가 흐름은 아까 보여드린 오프라인 할인 매장 리테일러보다 네. 상당히 주가는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됐습니다. 이베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뭐 대표주죠. 아마존은 대표주인데 네. 이건 뭐 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마존도 제가 계속 보여드린 대로 주가의 모습은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한 3일 전에 블룸버그에 나와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아마존 주가가. 그리고 이제 기간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향후에 올해보다 내년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극찬하는 어떤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그 이면에 고평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존은 현재도 지금 고점을 달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마트의 일부 고객들, 그런 리테일러 일부 고객들을 전부 아마존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뭐 보여드리고 기업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싱글데이 때 같은 경우는 그 알바를 통해서 여러 기업들이 사실 수혜를 보지 않습니까? 네.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쇼핑 기간이고 나름대로 어떤 그 가장 큰 홀리데이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들의 모습이 상당히 좋아지고 어떤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관점에 놓여진다면 저희도 사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아까 보신 대로 아마존의 이베이 주가와 틀리게 상당히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시즌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을 말씀 못 드리는 이런 거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매수하신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코스트코라든지 뭐 이베이 아니면 아마존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숟가락좀 네. 올리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많이들 가보셨지만 네. 안 가보신 분 말씀드리면 이제 이 회사가 제가 한번 나온 김에 잠깐 보여주세요. 이게 노드스트롬이라는 회사인데요. 주가 박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노드스트롬은 이런 거죠. 제일 저가에 뭐 좀 싸구려 파는 거가 타깃이라는 회사인데요. 우리 뭐 여행객들 이럴 때 가면 타깃 가서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싼 물건 쫙 있고요. JCPenney는 한때 했었는데 이제 평범한 백화점 이게 되겠고요. 지금 고급 라인으로 가면 노드스트롬이거든요. 근데 노드스트롬조차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 거서 주가 박살 나는 거 되겠고요. 그 위에 이제 더 뭐 유명한 거 뭐 뉴욕에서 많이 영화 많이 보는 거는 이제 sak스 에비뉴 뭐 그런 게 있어요. sak스 이런 건데 이제 실제로 뉴욕에 있는데 오너는 캐나다 회사하고 오너인데요. 네네. 그거조차도 별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마존이나 이런 거가 대세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가 택배 있잖아요. 택배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택배는 누구냐? 이제 오랫동안 하는 거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우체국이 하는 거고요. UPS가 그 메일이나 그 UPS 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거가 이제 페드럴 익스프레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덱스 네, 하는 맞죠. 거. 네. 그걸로 여태까지 보면 경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쟁이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이 보면 배가 아픈 거죠. 저 페덱스가 다 해먹네? 예, 그러니까 빨리 배송하는 거예요. 이제 민간 페덱스 그리고 뭐 쿠리어 이런 거 조금 몇 회사들이 있는데 해봤자 한 서너 개가 이제 독과점 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하도 잘 되니까 한 두 군데 곳에 새로 들어왔어요. 경쟁하는 애들이. 이게 어떤 거냐면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한쪽은 엄청 잘 된 쪽이 있고 한쪽은 그렇게 유명했던 싸구려뿐만 아니라 좋은 거. 코스트코는 우리나라 많이 가보잖아요. 주차장 어렵다시피. 네. 양재동에 주차장 가면 짜증 제대로 나잖아요. 제대로 나죠. 그거 느끼죠? 거기 지나가는 것도 짜증나. 짜증 나잖아요. 그거 지나가는 미국의 것도 땅덩이 큰 나라들도 아주 큰 지방 아니면 뉴욕이나 이런데 그 뉴저지에 있는 것은 힘들어요 주차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란 거죠. 예? 그러니 지금 되는 거는 뻔한 비즈니스가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고요. 백화점에서도 백화점 라인이나 뭐 백화점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큰 백화점이 되는 게 없어요 지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품 위주로 파는 놈들 있잖아요. 소품. 네. 소품이나 이런 거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이 회사가 있어요. 헨리 벤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헨리 벤델? 아니요. 상당히 안 되시고 모를 텐데 여기 보시면. 근데 이거는 좀 센스 있는 분은 센스 있다라면 제가 말을 실수한 거고요. 조금 젊으신 분이나 이런 거 보시면 특히 여성 이게 저희 방송에 어떻게 여성분 젊은 여성 보면 이건 헨리 벤델 하면 딱 알아요. 이게 뭐냐면 헨리 벤델이고 각종 소품 만드는 샵이에요. 뉴욕에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가십거리라고 미국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예, 가십거리에서 맨날 애들이 부잣집 애들이 들고 나온 백이 헨리 벤델이에요. 헨리 벤델 백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요즘 보면 올해 가장 있는 중에 헨리 벤델의 그 뭐야 그 뭐라 그러니 그 플래너 예. 플래너 78불짜리를 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인기 품목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네. 헨리 벤델을 누가 갖고 있겠어? L. 그것도 L 브랜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특정 브랜드, 예? 그리고 특정 샵을 갖고 있는 애들 있죠. 네. 그런 애들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호품 위주로 짝짝짝 하고 백 만들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 내년에 거기서 스마트 백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유통은 아마존 아니면 이런 것들. 네. 이게 대세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크게 뭐 쫓아가는 거겠죠.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워낙 매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 중국도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일본은 이렇게 이미 가고 있고 일본은 아마존 재팬이 꽉 잡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아마존 이제 들어온다 안 온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마존 재팬이 유명해요. 워낙 세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큰 틀에서의 트렌드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해서 우리가 또 끝판왕을 모시고 네네.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주식에 재밌는 얘기. 다음 주에 세일즈포스닷컴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알겠습니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